정부의 뉴스 브리핑. 국토안보부는 어제 국가 테러리즘 경보 시스템에 공지문을 올리고 1월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국가 테러리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4월 30일 오후 1시에 해제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주 동안 미국 전역의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높아졌다라며 첩보에 따르면 일부 폭력적 극단주의자가 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권 교체를 반대하고 허위 정보로 불만을 품어 폭력을 계속 선동하거나 저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위에 참여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을 포함해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대담한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외국 테러 단체에서 영감을 받은 국내 자생 폭력 극단주의자들이 위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국은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델러웨어주의 톰 카퍼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워싱턴 DC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퍼 의원은 일리노이 노튼 하원의원과 바우어 DC 시장과 함께 이 법안을 수년간 준비한 끝에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0만 명 이상의 DC 주민들에게 의회 발언권, 투표 및 완전한 대표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의 워싱턴 DC 득표율은 92%였습니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승격시켜 연방 하원과 상원 의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화당과는 또 다른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계의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가 한 달이나 지연되면서 양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을 위한 작전이 계기비행을 하게 됐다고 팔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구 획정에서 50개 주들 사이에 어떻게 분포될지 명확한 그림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팔리티코는 17개 주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의석수가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인구조사 결과는 당초 12월 31일까지 나왔어야 했지만 팬데믹 여파로 4월 말이나 되어야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선거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는 인구가 줄어서 연방 하원 의석도 하나씩은 없어질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역시 사상 처음으로 의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엘라바마와 뉴욕이 최종 의석을 놓고 격돌할 수 있고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2 내지 3석을 추가할 전망입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서기 장 카프마렉과 그녀의 수석 부서기 스콧 맥케이가 2020년 1월 24일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와 계약한 내용에는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도미니언 측에 먼저 알리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온라인 매체 일리노이 릭스가 보도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도미니언이 기록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만약 그런 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미니언이 낸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도미니언이 공무원들에게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에 저항하도록 하는 위험성을 갖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한 계약서는 카운티가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릭스는 이러한 금지는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티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연방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새로 허가하지 못하게 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의회에 승인 없이 백악관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상원의원인 루미스는 화석연료 생산으로 유명한 와이오밍이 바이든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됐다며 24시간 전에 대통령은 미국 앞에서 우리나라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날부터 분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와이오밍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베트 헤렐 하원 의원이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렐 의원은 뉴멕시코주의 경우 2022년까지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칸서, 인디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등 6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위헌 소지가 있는 행정조치나 연방정부의 과잉 대응은 도전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바이든 팀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각 주에 영향을 주게 될 사안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위헌적인 법에 서명한다면 그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라며 대통령직의 명예와 짐을 맡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핵심 헌법적 신념을 기리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추구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항상 수호 통역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지난 25일 수호 통역을 맡았던 헤더 무이쇼가 극우 성향 수호 통역사 모임인 라이트사이드 ASL의 관리자로 추정된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무이쇼는 작년 11월 페이스북 규정 위반으로 페이스북 페이지가 삭제된 이후 이름을 Hands of Liberty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역시 타임즈의 취재 이후 폐쇄됐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정보를 담은 영상에 수호 통역을 제공했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담는가 하면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거짓 주장을 담은 영상도 수호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 계약 이행을 중단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텔스 전투기 F-35A 50기 등 2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고 사우디는 정밀 유도폭탄 GBU-39 3000기 등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이든은 이들 무기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전임 대통령 시절 체결된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던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일대에 개인 사무실을 열 계획이라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멜라니아의 사무실은 그녀가 백악관 시절 펼쳤던 아동권리 운동인 비베스트 캠페인을 주로 관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18년 5월부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비베스트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마약 반대와 소셜미디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혐오 및 차별 퇴치 등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백악관 시절부터 보좌해온 헤일리 단투오노 비서실장 등 3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할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아래 내려진 일련의 행정명령들이 미국의 경쟁자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적국들에게 이익이 되며 국가안보에는 위협이 된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연방부지에서 시추 및 파수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연방기관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라고 어제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북극에서 시추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생산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환경 기준이 낮고 미국의 적대적인 외국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국가 테러리즘 주의보라는 것을 발령했습니다. 어제 낮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했고 4월 30일 오후 1시까지 발령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극단주의자들, 국내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의 타겟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자생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점차 그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고 활동 빈도수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근절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위협에 처해 있다거나 당장 뭐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은 지난 11월 3일 선거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보아오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인 동요, 폭동 이런 것들을 좀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선거인단 투표 인준을 하던 1월 6일 날 의회 진입 사건, 의회 난입 사건이죠.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이 비폭력 시위 활동으로 참여하는 듯 했다가 비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우리 사실 영상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제재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것이기도 하고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기도 하고 경찰의 무력 사용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경찰이 죽였다라는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좀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무장 세력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왔다라고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부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짚고 있습니다. 정부 시설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주로 경찰 시설 아니면은 ICE, 그러니까 이민 단속반이죠. 이민 단속반 시설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법원이라든가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이제 역시 의사당입니다. 의사당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펼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젠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토안보부의 생각인 것이고요. 또 이민에 대한 반대를 포함해서 오래 묵은 인종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그 긴장감,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들,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텍사스 엘파소에서 23명이 사망하는 그런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폭력의 원동력, 원인이 2021년 초까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원인들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음모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하는 당장 그날 밤부터 포틀랜드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에서 안티파들 시위를 벌였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정말 큰 지금 파장으로 여겨지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마치 911, 9.11 테러 사건과 같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사건으로 자꾸 키우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작은 사건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 역사의 흐름을 어찌 보면 좀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해서 국내의 이 폭력 집단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국토안보부에서 내놨고요. 그리고 2020년에 공무원을 표적으로 한, 공직자들을 표적으로 한 그런 공격들이 이미 3차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들, 연방 상원의원들이나 연방 하원의원들 공격 대상이 됐다. 특히 상원의원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상원의원의 집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외국 테러 단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내놓은 발표문에 보면 외국 테러 단체의 영감을 받은 자생 폭력 극단주의자들이 여전히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생 폭력 극단주의자는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라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아서는 본격적으로 국내 테러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국토안보부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국토안보부가 자국인에 대해서 테러 위협을 지목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테러라는 것은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처럼 외세 세력, 외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 테러 위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자생한 단체들 혹은 국내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게 국내에서 테러를 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라는 부분이죠. 또 뉴욕타임즈가 이런 말도 합니다. 자국민에 의한 테러 위협을 경고하기로 한 국토안보부의 결정은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라는 단어를 일단 자국민들한테 썼다라는 거, 이거가 좀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이나 폭동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국내 테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좌진들 안에서 이걸 테러라는 단어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테러라는 거는 외국에서 오는 외국의 압박에 의한, 외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그냥 폭력 사건이었던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건인 것이고 폭동일 뿐이고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이미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폭동 같은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 쌓이면 그것을 토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시위를 하던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그것이 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과거에도 많이 보아왔던 그런 것인데 여기에 테러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과감하게 지금 국토안보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는 테러라는 단어를 지금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테러를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민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자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폭도와 테러리스트를 단어를 어떻게 주느냐 상당히 큰 문제이다. 국내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것이 테러다라고 선언을 하고 규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그 폭도들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것이 뻔한데 어떤 식으로 이 규제를 할 것인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현상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데 그 공권력 강화라는 부분이 오히려 이 폭력을 행사해왔던 그런 시위대들을 더 강경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손을 펴서 내밀면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손을 주먹을 줘서 내밀으면 이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테러다. 국민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무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이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전 국민들의 무장 해제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무기 소지하는 것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미 수정헌법 제2조를 지금 폐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과연 그 극단주의자가 누구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극단주의자라는 단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안티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QAnon들도 극단주의자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당연히 극단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극단주의자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운동을 벌였다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용인되어져 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누가 다 테러리스트들로 뒤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불만이라든가 어떤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은 너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메카시즘, 그러니까 덮어씌우기로 해버리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워서 공포 정치를 펼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정책인데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국토안보부에서 국내 테러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씁쓸하고 위험한 전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일리노이주에서 아주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일리노이주 듀페이지라는 카운티가 있답니다. 이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기계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 이 회사와 카운티가 계약한 계약서가 공개가 돼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봤더니 왜 그렇게 카운티 선관위들이 도미니언 기계를 내놓지 않고 포렌식 감사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눈치를 챌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도미니언이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정보 자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서요, FOIA, F-O-I-A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보 자유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부기관에서는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 카운티 정부에 가가지고 그런 계약서 사본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은 거절당하기 쉽지만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자유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정부 자유법에 의거해서 나는 누구이고 이 정보가 필요하고 이 정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서 요청서를 보내면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정보기관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것을 답변을 해주게 돼 있고 대부분의 정보들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낸 계약서를 내용을 봤더니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 누군가가 정보를 요청을 하면 먼저 도미니언 측에다가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이 기계 혹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도미니언 회사 측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회사에서 그거 안 돼 라고 거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요. 도미니언이 기록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미니언이 기록 공개하는 거를 그 공개를 거부하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말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미니언 측에서 그거 안 돼, 공개하면 안 돼 라고 막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도미니언 측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경우, 막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카운티, 그러니까 도미니언 회사의 고객이 되는 이 카운티 선관위 측은 법적인 면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된다. 책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도미니언이 책임지는 거지 선관위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언이 어떤 얘기까지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소송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도미니언 회사 측에서 다 책임지겠다. 사실 이 계약 내용과는 관련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미니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선관위와 도미니언 회사와 계약 간에 어떤 업무와 선거 관련 업무와 관련된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기계와 관련된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미니언 회사가 그거 공개하면 안 돼라고 막았을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소송 비용이니 여러 가지 부차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 그건 다 도미니언 측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선관위 측에는 니네는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은 도미니언이 다 질게. 그리고 돈도 우리가 다 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계약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기계 계약을 할 때. 참 답답한 내용이죠. 이게 족쇄가 될 줄은 아마 계약할 때는 몰랐겠죠. 어쨌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이 계약을 일리노이주에 있는 듀페이지 카운티하고만 이런 계약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이 양식을 모든 계약서에 다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즈를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다 이런 계약 조건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계약서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카운티가 선거관리위원회 측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미니언 기계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이런 거죠. 변경할 수 있으니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변경할 수 없는 거면은 굳이 이런 얘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조작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소프트웨어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발견해낸 곳이 일리노이 릭스라는 데인데, 일리노이 릭스는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이 운영이 되는 준 언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인터넷 미디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카운티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런 카운티 정부의 일들을 갖다 주로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기사화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곳인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공화당 내에서는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공정한,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불투명한, 이런 불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정부가 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고, 하필이면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져 하는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계 계약을 하는데 이런 식의 내용의 계약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거법 개혁, 공화당 측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선거법 개혁 안에 상당히 지금 동력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 자체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알고 봤더니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사용 계약에서조차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 기계를 제공하는 회사 측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게, 이렇게 지금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화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선거, 옛날로 돌아가자, 종이 선거하는 것으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거법 개혁 추진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좀 전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법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석수 늘리기, 그 다음에 참정권을 좀 확대하는,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편 투표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합법화 해버려가지고 모든 전국에서 다 우편 투표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요번에 본인들이 이겼던 선거 방식을 계속 좀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저희가 얘기해 드려야 될 부분이, 의회 의석수를 늘리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텀 카퍼라는 델러웨어주의 텀 카퍼 상원의원이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법안을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워싱턴 DC를 스테이트, 주로 승격시키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게 하자,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일단 시작은 워싱턴 DC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승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투표를 해서 주로 승격시켜주세요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푸에르토리코의 총독을 맡고 있는 분도, 주지사 같은 것이죠. 이 총독을 맡고 있는 분도 지금 주로 승격을 해달라. 이것은 다른 미국 국민들과 우리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주장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푸에르토리코가 주로 승격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었고, 주민 투표에서 빨리 요청을 해라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의회와 백악관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워싱턴 DC가 주가 되면은 상원의원 2명이 더 생기는 것이고, 푸에르토리코도 주가 되면은 또 상원의원이 2명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104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일단 DC만 놓고 이야기하면 102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워싱턴 DC는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후보를 찍은 표수가 92%입니다.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그런데 바이든 찍은 사람이 92%.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러면 빨리 주로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상원 의석이 2개가 더 생기게 될 텐데, 그게 둘 다 민주당 의원이 되지 않겠느냐. 뭐 거의 확실히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상원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 투표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거를 열심히 해서 의석을 뺏어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개념의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죠. 푸에르토리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친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연방 하원인데요. 연방 하원, 상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달리 상원은 무조건 한 주마다 2명씩 아닙니까? 그런데 하원은 지역 선거구를 나누게 돼 있죠. 이 지역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철저하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가 인구 단위입니다. 지금 현행 법에 지금 현재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것은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방법인데요. 지난 2010년에 인구조사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대략 한 71만 명 정도, 평균 71만 명 정도를 단위로 묶어서 선거구들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요번에 2020년에 작년에 인구조사를 새로 했죠. 그러니까 새로 인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선거구들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거구가 조정이 될 때 어느 쪽 지역으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될지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될지가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조사 결과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31일까지 발표가 됐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가통계가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을 다시 내렸죠. 거기에 불체자들 통계를 다 포함시켜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빼라고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다 넣어라.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3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수정돼서 보완된 완전한 최종적인 결과가 3월 말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결과가 4월이나 돼야 나올 수 있고 4월 말쯤 돼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말에 이게 나오게 되면은 당장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각 양당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선거구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선거구에 누구를 후보로 내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혼선이 지금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들을 하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10년 전 자료에서 지금 작년 자료로 10년 만에 한번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년 사이에 인구 변화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죠.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방 하원 의원석이 하나 더 늘어날 기회가 더 있는 것이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을 폴리티코에서 내놨는데 이게 그렇게 의석수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거구 지형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쉽게 지금 어떻게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 선거를 하려면 그 전에 프라이머리를 해야죠. 예비선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당의 후보자들을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을 먼저 하게 되는데 경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선거구가 결정이 돼야 이걸 경선을 해서 각 당의 후보를 뽑고 뭘 할 텐데 일단 그 일정들이 지금 다 뒤로 늦춰지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하원 의석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공화당 내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줄어들 것으로 강하게 이야기 되는 것이 바로 러스트 벨트 지역인데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러스트 지역인데요. 일리노이까지 포함해서 이 러스트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든다. 이거 인구가 많이 지난 10년 사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의석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거기는 의회는 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 숫자가 오히려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따라서 이 선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각 당 정책부에서는 정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2022년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구 조정 문제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깊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불체자 포함시켜라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좀 더 계속 이것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 그리고 행정조치들에 대한 반발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개 주에 있는 주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낸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말이 좋아 편지지 일종의 이제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뭐냐면은요.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법안에다가 서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전받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송 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이 진짜 이것이 필요한 법이 아무리 의회가 통과를 시킨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하고 서명해라 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장을 보내게 된 계기가 뭐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행정명령들을 다 내리고 있는데 이 행정명령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당장 어떤 효과가 좋은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경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그런 행정명령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장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라는 이제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서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바이든 팀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러니까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 이야기죠. 각 주에 영향을 주게 될 사안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방행정부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는 각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일을 좀 처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혼자서 그냥 계속 명령을 남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위헌적인 법에 서명한다면 그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 법무장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서명하면은 소송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대통령직의 명예와 짐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직이라는 걸 준 거는 일부 소수 정치인 혹은 민주당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국민들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그게 바로 헌법적인 신념, 헌법의 핵심 가치, 이거를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인데 이런 당연히 할 말이 나오게끔 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여기 뭐 주 법무장관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룸미스 의원이라는 상원의원도 법안을 하나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한 법안이 뭐냐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부지라든가 연방 부지라든가 영해상의 석유 시추를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이제 제약을 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내주는 허가는 일단 정지한다. 시추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시추하는 라이센스를 내주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재래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제약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도 당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 이벳 헤렐 하원 의원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이면 당장 600만 명 이상이 실직자가 되게 생겼다 이거죠. 재래 에너지 중단시키는 바람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자연 친화 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그쪽에서 일자리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유 회사에 있던 종업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태양열 에너지 회사로 다 이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직장이 바뀌는 것뿐이니까 계속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열 에너지 공장은 저쪽에 생기고 그리고 지금 석유 에너지 공장은 문을 닫으면은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이쪽에 생긴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쪽에 일자리가 좀 떨어지지만 이쪽에 일자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에 미국 전체를 보면 다 그게 그거야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무책임한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 이겁니다. 그럼 당장 이쪽에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지금 룸리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반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백악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물론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원에서도 내놨다고는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다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그리고 대통령을 압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상원, 하원 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물론 적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자기네 당에서 내놓은 대통령 발목에다 족쇄를 채울 그런 정당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통과될 법안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이런 행정명령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주고 있고 우려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행정정책, 이 에너지 정책은 그러니까 재래 에너지 생산을 줄이고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러시아 같은 그런 적국들을 더 돕는 꼴밖에 안 된다. 당장 에너지 독립국가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독립이라는 걸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셰일가스를 개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파쇄공법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게 해주면서, 왜냐면 파쇄공법을 사용하면은 이 셰일가스를 그러니까 시추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쇄공법을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 석유가 미국 내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됐다. 이제는 미국 석유를 수출을 해도 될 만큼 석유 채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독립국 선언을 했는데 이걸 다시 다 도로아미 타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석유가 당장 모자라지게 되니까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러면 천상 뭐 중동 같은 데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의존도가, 해외 의존도라는 것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적들, 에너지 대국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무슨 내추럴 가스 같은 거, 천연 가스 같은 거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런 우리가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오히려 안보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이제 폭스뉴스에서 했습니다.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한 것이죠. 미국의 생산 성장 저해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내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한테 에너지 좀 주세요 하고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은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떤 정책을 펼치던 간에 그래 뭐 지켜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저것도 국가를 위한 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쳐다보기 마련인데, 그리고 보통 허니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제로 그 일들이 잘 되는지 옆에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바라보는 이런 허니문 기간을 저희가 좀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 그게 되지가 않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물론 행정명령을 워낙 한꺼번에 많이 쏟아놨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정책마다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하여간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락한 경제 위기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경기가 상당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통계들을 보면 지난 4분기의 성장률이 4%에 그쳤다.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좀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1년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마이너스 3.5%였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성장세다. 미국의 국민 총생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것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셧다운들이 벌어지고 경제 활동들이 멈추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 총생산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여파로부터 지금 하루속히 극복을 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극복을 해내야 되는 상황에
이런 민생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아직 풀리지도 않은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고 국내에 있는 우리 국가의 시민들,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공포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주의보들이나 발령하고 그리고 뭐 성차별을 없애겠다라는 이런 것부터 먼저 그냥 급하게 행정명령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민 문호를 또 열겠다. 당장 이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민 문호를 더 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당장 국내에 있는 현안들, 아까 말씀드린 경제 회복, 이 문제를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파리 기후협약 가입하겠다. 쓸데없는 돈 쓰는 이거 전문가들이 이미 다 분석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하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거 굳이 또 해외에다가 갖다 돈 퍼주게 하겠다라고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것들 먼저 그런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참 갑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정신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당장 자기네들이 밥줄이 지금 잘리게 됐죠.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2022년 중간선거 때가 되면은 본인들이 지금 뭐 자기 자리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들에 지금 처해 있다 보니까 하원의원이든 상원의원이든 지금 다들 자기 자리 지키기 여기에 정신없는 사람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지금 다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올바로 이 나라가 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참여할 운동들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해야 될 얘기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